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서진입니다. 올해로 60이 된 평범한 수제 손수건 공방 주인이에요. 지금은 작은 공방에서 조용히 살고 있지만 제 인생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답니다. 어쩌면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위로가 또 누군가에겐 교훈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서울 변두리의 소박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셨고 어머니는 동네 분식집에서 일하셨죠. 부유하진 않았지만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진 가정이었어요. 대학은 야간으로 다니며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렇게 열심히 살던 26, 우연한 소개팅에서 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정말 완벽해 보였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소개팅 자리에서 그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가끔은 쑥스러운 미소도 지었죠. 단 3번의 만남 만에 청혼을 받았을 때 망설임 없이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서진 씨, 우리 결혼할까요? 제가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들어가게 될 집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 집에서 제가 겪게 될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요.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첫 번째 균열이 나타났어요. 시댁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대기업 가문이었거든요. 그들이 사는 한강변 대저택은 마치 고급 호텔 같았어요. 처음 그곳에 들어섰을 때 너무 압도되어 말문이 막혔던 기억이 나네요. 어머니, 이쪽이 제가 말씀드렸던 서진이에요. 남편의 소개의 시어머니는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죠. 키가 좀 작네 사주는 봤니? 그게 시어머니의 첫 인사였어요. 그때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어머니, 요즘 누가 그런 걸 봐요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흘려들었죠. 결혼 날짜를 정하는 과정에서 더 큰 놀라움이 왔어요. 저희가 원했던 날짜는 고려도 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무당을 데려와 최적의 날짜를 점지받았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진면목을 보게 됐죠. 이 아이는 사주에 불길한 기운이 있어. 하지만 길일에 혼례를 치르면 어느 정도 상쇄될 거야. 무당은 저를 가리키며 그렇게 말했고 시어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몸이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지만 남편이 손을 꼭 잡아주어 안심했죠. 괜찮아. 서진아 어머니가 약간 옛날 방식을 고수하시는 것뿐이야. 우리 결혼하면 다 괜찮아질 거야. 결혼식 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꿈에 그리던 결혼식을 올렸죠. 하지만 축하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친구로 보이는 여성이 제게 다가와 작게 속삭였어요. 이 집안은 전통을 매우 중요시하는 집안이야. 특히 종갓집의 며느리로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을 거야. 조심하렴. 그때는 그저 나이든 어른의 걱정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첫날 밤을 앞두고 시어머니가 제 방에 찾아왔을 때 그 말의 무게를 조금씩 실감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침대 밑에 두고 자거라. 내 사주의 집안 기운을 막는 요소가 있어서 이걸로 상쇄해야 해. 그녀는 작은 부적이 든 비단 주머니를 내밀었고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받아들였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날카롭고 의심에 찬 눈빛으로 저를 노려봤죠. 내가 들어온 이후로 집안의 기운이 흐트러졌어. 조상님들이 불안해하신다고 무녀가 그러더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시대착오적인 이야기인가 싶었죠.
명문대 출신의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 시어머니가 이런 미신을 믿는다는 게 더 놀라웠어요. 결혼 일주일 후부터 시어머니는 매주 다른 무속인을 데려왔어요. 어떤 날은 점쟁이, 다른 날은 풍수사, 또 다른 날은 무당까지. 그들은 모두 저를 앉혀놓고 관상을 보거나 송금을 읽거나 주위를 빙빙 돌며 기운을 읽는다고 했죠. 이 며느리는 집안 재산을 다 흘려보낼 상이야. 대문을 열자마자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게 느껴지네요. 이 여자가 들인 물건 때문에 집안 운이 막혔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들을 메모하듯 꼼꼼히 기억했고 저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나날이 심해졌어요. 제가 좋아하던 빨간색 옷은 모두 치워졌고 방 안에 두고 온 화분도 어느 날 사라졌죠. 신혼집 인테리어도 풍수에 맞게 다시 바꿨고 심지어 제가 쓰는 화장품 위치까지 간섭했어요. 남편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그는 그저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래. 조금만 참아라고만 했어요. 그렇게 저는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갔습니다. 집안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었고 모든 결정에서 배제됐어요. 식탁에서도 시어머니와 남편, 시아버지의 대화 속에 제 자리는 없었죠. 우리 아들, 회사 프로젝트 잘 진행되고 있지? 네, 어머니. 이번 주에 계약 체결할 것 같아요. 역시 우리 아들이야. 내가 그날 용한 점쟁이 데려와서 기도 올린 게 효과가 있었나 보네. 그런 대화가 오가는 동안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어요. 한마디 끼어들었다가는 며느리가 끼어드는 게 아니야라는 말을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작아지고 움츠러들었어요. 밤마다 이불 속에서 눈물을 훔치며 언제 이 상황이 나아질까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결혼 생활 6개월째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찾아온 메스꺼움에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체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증상이 계속되자 병원을 찾았죠. 의사는 환한 미소로 제게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서진님, 임신하셨네요. 현재 약 5주 정도 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제 마음은 꽃처럼 피어났어요. 아기, 제 뱃속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니. 기쁨에 떨며 서둘러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나 임신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 우리 아기가 생겼다고? 서진아, 정말 고마워. 내가 지금 당장 집에 갈게. 그날 저녁 남편은 꽃다발과 함께 돌아왔고 우리는 서로를 꼭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잠시나마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죠. 그러나 시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우리 집안대를 이을 아이가 생겼구나. 시어머니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번졌지만 그 다음 말이 저를 얼어붙게 했어요. 내일 무당을 불러서 아이 성별부터 알아봐야겠다. 부디 아들이었으면 좋겠구나. 그날부터 시댁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투명인간 취급을 받던 것과는 달리 갑자기 모든 관심이 제 뱃속에 집중됐죠. 하지만 그건 저를 향한 관심이 아니라 오직 아기, 정확히는 아들을 향한 관심이었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는 과연 무당을 데려왔고 그녀는 저의 배를 한참 동안 쓰다듬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초기라 정확하진 않지만 아들 기운이 약한 것 같습니다. 매주 저희가 의식을 해드려야 아들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창백해졌어요. 그날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무당이 찾아와 의식을 치렀고 저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되었습니다. 쓰디 쓴 약을 마시고
이상한 주문이 적힌 종이를 베개 밑에 두고 자기도 했죠. 아들이면 집안에 큰 복이 들고 딸이면 이 집이 기울 거야.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이 말을 되풀이했고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던 이 말이 점점 심각한 경고로 변해갔어요.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워졌고 목소리에는 위협이 서려 있었죠. 이미 제게 품고 있던 의심이 이제는 공포와 경계로 바뀌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임신 3개월이 되던 날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남편도 함께 갔고 우리는 모니터에 비친 작은 생명의 모습에 감동했어요. 빠르게 뛰는 심장 소리가 검사실에 울려 퍼질 때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죠. 서진아, 정말 고마워. 이렇게 건강하게 잘 크고 있네. 의사는 아직 성별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지만 남편은 그런 건 상관없다며 행복해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자 시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 모양으로는 아들 같지 않구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이미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죠. 그날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조차도 어머니의 강력한 영향력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서진아, 어머니는 그냥 옛날 사람이라 그래. 조금만 참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임신 5개월이 되자 배가 눈에 띄게 불러왔고 시어머니는 제 배 모양을 보고 또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건 딸이다. 배가 아래로 처졌잖아. 못 봐? 아들은 배가 동그랗게 나오는 법이야. 그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제 방에 발도 들이지 않았고 식사 자리에서는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했죠. 이전에는 그래도 며느리로서 최소한의 존중이라도 받았다면 이제는 완전히 집안 재앙을 가져온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내가 이 집에 들릴 때부터 예감이 좋지 않았어. 근데 애까지 딸이라니. 이 집안 운세가 다 막히겠네. 이런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고 저는 점점 더 외롭고 무력해졌어요. 시아버지는 항상 묵묵히 신문만 보셨고 남편은 어머니가 원래 그래라는 말만 반복했죠.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뱃속 아이만은 제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배를 쓰다듬으며 노래를 불러주었고 태명도 지어주었어요. 하늘이라고요. 성별이 무엇이든 이 아이가 하늘처럼 넓고 자유롭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임신 6개월이 되던 무렵 저는 태몽을 꾸었어요. 꿈에서 파란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하얀 학을 보았죠. 그 학은 제게 가까이 다가와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 했고 저는 깨어나서도 그 평화로운 기분을 잊을 수 없었어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그 꿈 이야기를 했는데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창백한 얼굴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악? 파란 하늘? 그건 집안 기운이 빠져나가는 상징이야. 당장 집안을 정화해야 해.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온 집안을 소금으로 뒤덮었고 제 방문 앞에는 특별히 부적까지 붙였어요. 저는 이제 마녀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죠. 밤에는 시어머니와 무당이 제 방 밖에서 주문을 외우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에 저는 이불 속에서 떨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뱃속 아이에게 희망을 품었어요. 매일 밤 바느질에서 파란색 손수건을 만들었죠. 하늘색 바탕에 하얀 학을 수놓았어요. 태몽에서 본 그 모습 그대로요. 이 손수건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선물하고 싶었거든요.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려고 해. 내가 누구든 어떤 모습이든 엄마는 널 사랑할 거야.
바느질을 하며 속삭인 이 말이 저에게는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냉대와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오직 뱃속의 아이만이 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임신 8개월, 제 배는 점점 더 커졌고 태동도 활발해졌어요. 이제 곧 만날 아이를 생각하며 설렘도 커졌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압박도 함께 심해졌습니다. 출산 전 마지막 초음파 검사에서 아이가 여자아이임이 확인되자 시어머니는 더욱 노골적으로 저를 적대시했어요. 내가 알아봤는데 요즘은 불법이지만 혈통이 중요한 집안에서는 조용히 아이를 바꿔치기 하는 경우도 있대. 아들을 입양하는 거지. 시어머니의 이 말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이게 무슨 시대착오적인 발상인가 싶었죠.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지만 그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어요. 어머니가 그냥 농담으로 한 소리겠지.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저와 제 아이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저는 비상금을 모으기 시작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중요한 서류들을 챙겨두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직 모르는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은 2주 남았지만 아기는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갑작스럽게 찾아온 물이 터지는 듯한 느낌과 함께 규칙적인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에게 일어나라고 소리쳤죠. 여보, 아기가 나올 것 같아. 남편은 허둥지둥 일어나 옷을 챙겼고 미리 준비해둔 출산 가방을 들고 저를 부축했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진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신음을 내뱉으며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아. 곧 병원에 도착할 거야. 조금만 더 참아. 남편의 다정한 말이 어딘가 불안하게 들렸지만 진통으로 몸이 휘어질 정도였기에 그 느낌에 집중할 여유가 없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개구부가 많이 열려 있었고 의사는 급하게 분만실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현재 산모 상태가 위험합니다. 태아의 심장 박동이 불안정하고 조산이라 폐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제왕절개 수술을 준비하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공포에 질렸어요. 우리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죠. 남편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고 제 이마에 키스했어요. 서진아, 걱정하지 마.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분만실로 이동하는 동안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건 시어머니가 복도 끝에서 무당으로 보이는 여성과 속삭이며 서 있던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음울했죠. 마취가 시작되기 전 저는 간호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제가 깨어났을 때 아기를 꼭 안게 해주세요. 약속해주세요. 간호사는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마취약이 퍼져나가며 저는 의식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죠. 의식이 돌아왔을 때 주변은 놀랍도록 조용했어요. 천장에 하얀 형광등이 눈부시게 느껴졌고 목은 마취 때문인지 타는 듯이 말랐죠. 눈을 깜빡이며 주위를 둘러보니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남편도 아기도 보이지 않았죠. 시계를 보니 오후 3시, 수술은 새벽 2시경에 시작됐으니 벌써 13시간이나 지났어요. 이상했죠. 출산 후에는 보통 아기를 바로 만나게 해주는데 왜 아무도 없는 걸까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고 잠시 후 젊은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어딘지 어두웠어요. 물 주세요. 간호사는 말없이 물을 따라 주었고 저는 목을 축인 후 가장 궁금한 것을 물었습니다. 아기는요?
제 아기는 어디 있나요? 순간 간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서진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기는 사산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사산? 그게 무슨 말이죠? 제 뱃속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던 아기가 어떻게? 거짓말. 그럴 리가 없어요. 제 아기는 건강했어요. 심장 소리도 들었고 뱃속에서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저는 고통스러운 울음을 터뜨렸어요. 간호사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태아가 산소 부족으로 질식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살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제 뱃속에서 8개월 동안 키워온 생명이,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기다리던 아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아이를 볼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간호사는 더욱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이미 시신이 처리되었습니다. 보호자의 지시로 더 큰 충격이 밀려왔어요. 내 아이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하다니. 이건 너무 잔인했어요. 누가 그렇게 지시했어요? 시어머니 분이요. 장례도 이미 치렀다고 하셨어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저를 싫어했다 해도 제 아이의 시신을 제게 보여주지도 않고 처리한다는 건 너무 잔인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직감이 강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고. 남편은 어디 있나요? 제 남편 좀 불러주세요. 간호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남편분은 잠시 집에 가셨어요. 옷과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러. 그때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그녀의 표정은 놀랍도록 차분했고 슬픔이라곤 전혀 보이지 않았죠. 일어났니? 몸은 좀 어때? 마치 일상적인 안부를 묻듯 담담한 목소리에 저는 더욱 의아했습니다. 방금 손녀를 잃은 할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 제 아기가 정말 죽은 건가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사주대로 된 거야. 그 아이는 태어나면 안 됐던 거야. 우리 집안의 운을 모두 앗아갈 아이였으니까. 그 냉정한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이제 막 태어나 죽었다는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더구나 그 아이의 어머니 앞에서. 제 아이의 장례는 어떻게 치렀어요? 어디에 묻었나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피식 웃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런 걸 알 필요 없어. 다 끝난 일이야. 넌 이제 몸만 빨리 회복해서 집으로 돌아와. 그녀가 돌아서서 나가려는 순간 문득 생각났어요. 어머니, 제 병원 가방은 어디 있나요? 아기 옷과 제가 만든 손수건이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잠시 멈춰서더니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런 것도 다 처리했어. 더 이상 물어보지 마. 문이 닫히고 저는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묶고 울었어요. 울고 또 울었죠. 하지만 눈물 속에서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죠. 먼저 제 뱃속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던 아이가 갑자기 산소 부족으로 사망했다는 것. 둘째, 보호자가 아이의 시신을 보여주지도 않고 처리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의 이상하게 담담한 태도. 그날 밤 제가 잠들기 직전에 젊은 간호사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녀는 주위를 살피더니 제게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윤서진님, 제가 말하면 안 되는 거지만 뭔가 이상해요. 저는 분만실에 있었는데 아기가 나왔을 때
분명히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모두 나가라고 하셨고 그 후에 사산이라고 발표됐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제 직감이 맞았던 거예요. 아이는 살아있었다. 하지만 어디로 간 걸까요? 누가 제 아이를 빼앗아 간 걸까요? 정말인가요? 제 아이가 살아있었다고요? 간호사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제 느낌엔 그래요. 조심하세요. 여기 병원 내에서도 시어머니 영향력이 커요. 뭔가 계획된 일인 것 같아요. 그녀는 서둘러 나갔고 저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감정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제 아이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찾아야 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병실에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정말로 슬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서진아, 정말 미안해. 우리 아기가.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물었어요. 여보, 당신은 아기를 봤어? 직접 눈으로 확인했어? 남편은 잠시 당황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어머니가 이미 다 처리했다고 해서.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조차 아이의 시신을 보지 못했다면 정말로 우리 아기는 어딘가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여보, 나 좀 도와줘. 뭔가 이상해. 간호사가 말하길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울음소리가 들렸대. 근데 갑자기 사산이라고 발표됐대. 이건 분명히. 말을 끝맺기도 전에 남편은 제 손을 풀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진아, 너 지금 무슨 소리야? 그냥 간호사가 착각한 거야. 우리 아이는 죽었어. 받아들여야 해. 그의 반응이 너무 냉정해서 놀랐어요. 아이의 죽음을 의심하는 제 말을 이렇게 단호하게 일축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여보, 뭔가 이상하지 않아? 아이의 시신도 보지 못하고 장례도 못 치르고. 남편은 갑자기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만해. 이미 끝난 일이야. 어머니가 다 처리하셨다고. 내가 왜 이렇게 어머니를 의심해? 그의 태도에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이었던 거죠. 아니, 어쩌면 남편도 이 모든 일에 연루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퇴원 날짜가 다가왔고 저는 여전히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아이는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 아이를 빼앗아 갔다는 것.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녀의 미신적인 믿음 때문일 거예요. 퇴원 전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 집에서 벗어나 제 아이를 찾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권력과 영향력은 생각보다 컸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남편조차 믿을 수 없었죠.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 찾아왔지만 제 가슴 속에는 작은 그러나 강렬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제 아이를 찾아내리라는 희망이요. 퇴원 후 시댁으로 돌아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들어선 기분이었어요. 산후 우울증에 빠진 건지 아니면 아이를 잃은 슬픔 때문인지 구분할 수도 없었죠. 매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을 핑계로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이제 저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어느 날 아침 의사가 집으로 방문했습니다. 검진을 마친 후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산후 회복은 잘 되고 있지만 자궁 내막이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임신이 매우 어려울 것 같네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져 내렸어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니 저는 말 그대로 빈 껍데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떠난 후 시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직접 대면하는 그녀의 표정은 차갑기 그지없었죠. 이제 확실해졌네. 너는 우리 집안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아. 저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 때문에 이 집안에 재수가 없어진 거야. 내가 데려온 점쟁이도 그랬어. 내가 이 집안 명을 깎아먹는다고. 내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 집안 사업도 기울고 아들도 불행해졌어. 시어머니의 말은 점점 더 잔인해졌어요. 내가 낳은 아이도 집안 운을 망칠 아이였어. 그 아이가 죽은 건 신의 뜻이야. 집안을 지키기 위한. 그만하세요. 제가 소리쳤어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저는 알아요.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이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감히 내가 나를. 이제 정말 참을 수 없구나. 내일까지 이 집에서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마. 문을 세게 닫고 나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집에서 숨막히는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말이죠. 그날 저녁 남편이 늦게 귀가했고 저는 그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내일까지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멍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알아. 어머니한테 들었어. 서진아. 미안하지만 우리 잠시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결국 그도 저를 선택하지 않은 거였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혼까지는 아니야. 그냥 시간이 필요해. 남편의 눈을 바라봤지만 그의 시선은 어딘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 순간 이미 우리의 결혼은 끝난 거겠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쌌어요. 사실 챙길 게 별로 없었죠. 결혼하기 전에 가져온 몇 가지 옷과 책, 그리고 아이를 위해 만든 파란 손수건. 아니, 손수건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죠. 시어머니가 처분했을 테니까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려는데 남편이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지만 저를 붙잡지는 않았어요. 서진아, 정말 미안해. 이게 최선이야.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최선이라고? 당신에게는 어머니와 가문이 아내보다 중요한 거네요. 알았어요. 저는 이제 갈게요.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눈물이 차올라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돌아서서 문을 열었고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 말이 우리의 마지막 대화가 되었어요. 집을 나와 무작정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갈 곳이 없었고 결혼 후에는 친구들과도 거의 연락을 끊다시피 했으니까요. 결국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서울행 기차를 탔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걷다가 우연히 발견한 고시원 간판을 보고 들어갔죠. 좁고 칙칙한 방이었지만 지금의 저에겐 그마저도 감사한 공간이었어요. 여기 3개월치 선불이에요. 방 깨끗한 걸로 주세요. 통장에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방값을 내고 저는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첫 한 달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이를 잃은 슬픔, 남편의 배신, 시어머니의 음모. 모든 것이 뒤엉켜 저를 괴롭혔죠. 하지만 가장 괴로웠던 건
아이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어요. 제 아이가 어딘가에 있다면 얼마나 두렵고 외로울까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두 번째 달에 접어들면서 저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어요. 이제 돈이 거의 바닥났고 일자리를 구해야 했죠. 하지만 특별한 기술도 경력도 없는 저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많지 않았어요. 저기, 혹시 여기 구인 중이신가요? 근처 식당에 들어가 물었지만 사장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요. 이미 사람 구했어요. 비슷한 답변을 여러 곳에서 들었고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골목을 지나다 작은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수선 전문, 바느질 가능한 분 구함. 대학 시절 취미로 배웠던 바느질이 떠올랐어요. 사실 제가 가진 몇 안 되는 기술 중 하나였죠. 용기를 내어 가게에 들어갔고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저를 반겨주셨어요. 어서 와요. 젊은 아가씨가 바느질을 할 줄 아나? 저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대학 때 배웠어요. 옷수선뿐만 아니라 자수도 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제게 실과 바늘을 건네며 시험해 보라고 하셨고 저는 금방 깔끔한 스티치를 보여드렸어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호, 솜씨가 좋구나. 당장 일 시작할 수 있어? 그렇게 저는 첫 직장을 갖게 되었고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고시원보다 조금 더 나은 원룸으로 이사할 수 있었고 끼니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있었죠. 할머니는 제게 더 복잡한 자수 기술도 가르쳐 주셨고 저는 점점 실력을 쌓아갔어요. 특히 제가 만든 수제 손수건이 단골 고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죠. 이렇게 섬세한 손길은 처음 봤어요. 저도 하나 주세요. 어느 날 한 고객이 제 손수건을 보고 감탄했고 할머니는 그걸 보시고는 저에게 제안하셨어요. 서진아, 내 솜씨가 정말 특별하구나.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은퇴할 때가 됐는데 이 가게를 내게 물려주면 어떨까? 그 말씀에 저는 놀라워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한 번에 다 주긴 어렵고 내가 조금씩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하자. 어때? 이렇게 저는 수선집을 인수받아 제 사업을 시작했고 점차 수제 손수건 공방으로 발전시켰어요. 손님들은 제 작품의 섬세함과 아름다움에 반했고 입소문을 타면서 주문이 늘어났죠. 그러나 밤이 되면 여전히 제 마음은 아이에게로 향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창밖의 별을 보며 기도했죠. 우리 아기 어디 있니? 엄마가 꼭 찾을게.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줘. 그렇게 3년이 흘렀고 저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공방은 점점 커졌고 이제는 작은 갤러리처럼 제 작품을 전시할 공간도 마련했죠. 하지만 남편은 결국 연락을 끊었고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가 전달되어 왔어요. 슬펐지만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 담담하게 서명했습니다. 어느 날 공방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검소한 승복을 입은 고승이었죠. 그는 제 손수건들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갑자기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손수건에는 슬픔과 그리움이 깃들어 있군요. 당신은 큰 상실을 겪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고 계신 건지. 스님, 어떻게 아셨어요? 그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작품에는 만든 이의 마음이 담기는 법입니다. 당신의 모든 작품에는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이 배어 있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눈물을 흘렸고 그는 조용히 기다려 주셨어요. 제 마음이 조금 진정되자 스님은 제 손을 살며시 쥐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손끝에 잃어버린 아이의 기운이 남아있군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제 아이에 대해 알고 계신 걸까요? 스님, 제 아이가 살아있나요? 스님은 깊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어머니의 마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찾아 나서야 할 때입니다. 스님은 작은 종이 한 장을 건네주셨어요. 거기엔 한 주소가 적혀 있었죠. 이곳에서 시작하세요. 진실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스님은 제 손수건 몇 개를 구매하신 후 차분히 공방을 나가셨고 저는 그 종이를 움켜쥔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 주소는 제가 아이를 출산했던 병원의 주소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어서 슬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제 아이를 찾아 나서기로요. 이제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이 끝나고 세 번째 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다려, 내 아이. 엄마가 반드시 너를 찾을게. 스님으로부터 받은 주소를 들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을 찾아갔어요. 5년 전 제 아이를 출산했던 그곳은 겉모습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들어서는 순간 다시 그날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에는 식은땀이 배었어요. 접수대에서 5년 전 제 담당이었던 의사나 간호사를 만날 수 있는지 물어봤지만 대부분 이직했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실망한 마음으로 돌아서려는 순간 병원 복도를 지나가는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혹시 김 간호사님 아니신가요?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지만 곧 눈이 커지며 놀란 표정을 지었죠. 아, 윤서진 씨? 그녀는 제가 기억하던 그 젊은 간호사였어요. 퇴원 전날 밤 제게 아이가 살아있었다고 속삭였던 바로 그 간호사요.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해요. 그녀는 주위를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고 커피를 앞에 두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아이에 대해서 기억하시나요? 5년 전 사산이라고 했던 간호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날 이후로 계속 그 일을 생각했어요. 양심에 너무 가책이 됐거든요. 서진 씨, 사실 그날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비록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듣게 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그럼 제 아이는 어디로 간 거죠? 누가 데려간 거예요? 간호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보호자 지시로 사산으로 처리됐어요. 그 보호자는 당신의 시어머니였고요. 당시 저는 신입이었고 병원 내에서 그분의 영향력이 워낙 컸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었어요. 그럼 아이는 어디로 갔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다만 아이를 데려간 곳이 새생명 입양원이라는 곳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당시 수간호사가 무심코 말한 걸 들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새로운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입양원이라면 기록이 남아있을 테고 그 흔적을 따라가면 제 아이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새생명 입양원.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강남에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곳도 당신 시댁과 연관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간호사에게 연락처를 받고 병원을 나왔어요. 가슴은 아팠지만 동시에 이제 실마리를 찾았다는 희망에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새생명 입양원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인터넷 검색으로 주소를 찾아내어 다음 날 바로 방문했습니다. 고급스러운 건물 앞에 서니 긴장감이 몰려왔지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냈어요. 안녕하세요. 입양 관련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접수 직원에게 그렇게 말하고 상담실로 안내받았어요. 담당자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제 아이를 찾고 있어요. 5년 전 시어머니에 의해 제 의사와 무관하게 이곳으로 보내졌다고 들었습니다. 상담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닫고 돌아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윤서진입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윤서진 씨, 5년 전 2월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출산하신 분 맞으신가요? 제 눈이 커졌어요. 그녀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맞아요. 제 아이에 대해 아시는군요. 그녀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일은 우리 입양원에서도 매우 특별한 케이스로 기억하고 있어요. 보통의 절차와 달리 진행됐거든요. 아이의 어머니인 당신의 동의 없이 할머니의 지시로만 처리됐으니까요. 그럼 제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상담사는 잠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이는 건강했어요. 여자아이였고요. 출생 직후 우리 기관으로 왔고 약 5개월 동안 여기서 지냈어요. 그 후 해외 입양이 진행됐습니다. 해외 입양이라는 말에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아이가 저 멀리 다른 나라로 갔다니. 어디로요? 어느 나라로 갔나요? 미국입니다. 보스턴에 사는 한인 가정으로 입양됐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미국, 너무나 멀게 느껴졌죠. 혹시 연락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 가정에 대한 정보라도. 상담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입양 정보는 기밀이라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아이가 18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다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에 입양 부모가 동의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주저하더니 작은 종이를 꺼내 뭔가를 적었어요. 이건 공식적인 정보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아이는 5살 때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들었어요. 입양 가정이 아버지의 일 때문에 한국으로 이주한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했다는 소문도 있어요. 제 눈에 다시 희망의 빛이 어렸어요. 아이가 다시 한국에 있다니. 그 아이의 이름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상담사는 망설이다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입양 당시의 이름은 서지훈이었어요. 입양 후에는 미국식 이름을 받았을 테지만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는 다시 서지훈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건 정말 비공식적인 정보니까 어디서 들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서지훈. 제 아이의 이름이었군요. 처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알게 된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더 물어볼 게 있는데 혹시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나요? 상담사는 다시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소문으로만 들은 건데 그 아이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했다고 해요. 지금은 서울지검에서 검사로 일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검사. 제 아이가 검사가 되었다니.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슬픔이 밀려왔어요. 제가 키우지 못했지만 제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죠. 마지막으로 혹시 그 아이의 사진 같은 건 볼 수 있을까요? 상담사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그녀는 컴퓨터로 뭔가를 검색한 후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어요. 이분이 서지훈 검사예요. 얼마 전 대형 비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사해서 뉴스에 나왔죠. 화면 속 젊은 남성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눈, 그 턱선. 어딘가 모르게 제 모습을 닮아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책상 한켠에 놓인 파란 손수건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늘색 바탕에 하얀 학이 수놓아진 바로 제가 출산 전에 만들었던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그는 분명 제 아이였습니다. 그게 제가 만든 손수건이에요. 출산 전에 아이를 위해 만든 거예요. 상담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인가요? 그럼 더욱 확실하네요. 어떻게 그 손수건이 아이에게 전해졌을까요? 아마도 입양 당시 아이의 짐으로 함께 보냈을 거예요. 개인 물품은 보통 그렇게 처리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제 아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게 됐어요. 이제 남은 건 그를 직접 만나는 일이었죠. 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상담사는 제게 마지막 조언을 건넸습니다. 서서히 접근하세요. 갑자기 나타나 나는 내 엄마야라고 하면 충격이 클 거예요. 편지를 쓰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편지. 처음 만남으로는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았죠. 입양원을 나오면서 가슴속에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어요. 제 아이를 찾았지만 이제 또 다른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 아이의 삶에 갑자기 끼어들어 혼란을 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꼈고요.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아 밤새 편지를 썼어요. 몇 번이나 쓰고 지우고를 반복했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말 어려웠거든요. 결국 가장 단순하고 진실된 말로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당신이 내 아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만약 당신도 진실을 알고 싶다면 제 공방으로 찾아와 주세요. 파란 손수건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소와 이름을 적고 편지 봉투에 서지훈 검사님께라고 써서 서울지검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가 올까요? 제 편지를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무시할까요? 편지를 보낸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매일 공방 문이 열릴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그는 오지 않았죠. 불안한 마음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혹시 제 편지가 그에게 전달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읽고도 무시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열흘째 되는 날, 저는 평소처럼 공방에서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있었어요. 문득 풍경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였으니까요. 서지훈 검사님이. 그는 들어서자마자 잠시 멈춰서서 공방 내부를 둘러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긴장감이 섞여 있었죠. 천천히 진열대를 지나 제게 다가왔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심장이 그의 심장과 같은 박자로 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윤서진 씨신가요? 침착하고 깊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접힌 파란색 손수건이었죠. 그것을 펼치자 하얀 학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임신 중에 밤새 수놓았던 바로 그 손수건이었어요. 이게 당신이 말한 파란 손수건인가요? 저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구멍에 뭔가 걸린 듯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저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내가 태어나기 전 엄마가 밤새 수놓은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그가 한 걸음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30년 만의 포옹이었어요. 모든 슬픔과 그리움, 외로움이 그 포옹 속에 녹아내렸죠. 저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그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우리는 안쪽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항상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입양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지만 제 뿌리에 대한 궁금증은 지울 수 없었죠. 미국에서 5년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왔고 법조인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어쩌면 제 본능이 진실을 찾기 위한 길로 저를 인도한 것 같아요. 그는 항상 이 손수건을 소중히 간직해왔다고 했어요. 유일하게 친부모에게서 온 물건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이 손수건을 만든 사람을 꼭 찾고 싶었대요. DNA 검사를 해볼까요?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고 저는 바로 동의했어요. 하지만 저희 둘 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죠. 우리는 모자지간이라는 것을요.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고 예상대로 99.9% 일치했어요. 그날 이후로 지훈이는 종종 공방에 들러 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어요. 그는 제게 자신의 성장 과정과 입양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그에게 과거의 진실과 시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죠. 그 편지 처음 받았을 때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손수건 이야기를 듣고 직감적으로 느꼈죠. 당신이 제 어머니라는 걸. 그는 법조인다운 냉철함과 동시에 가끔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보여주었어요. 제가 못다 해준 사랑을 채우려는 듯이 저는 그에게 모든 관심을 쏟았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치유의 시간이었어요. 어느 날 지훈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공방에 찾아왔어요. 어머니, 할머니, 시어머니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분이 말기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대요. 얼마 남지 않으셨다고 해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여자가 제게 한 일들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공허한 느낌도 들었죠. 만나보실 거예요? 지훈이의 질문에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죠. 가볼게.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야겠어. 다음 날 지훈이와 함께 병원을 찾았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나는 시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초췌한 모습이었죠. 한때 강인하고 무서웠던 그 여자가 이렇게 약해질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우리가 병실에 들어서자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처음에는 지훈이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제 얼굴을 보는 순간 표정이 변했죠. 서진아? 그리고 이 사람은?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네, 어머니. 이 사람은 제 아들 지훈이에요. 어머니가 빼앗아간 그 아이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눈물이 그녀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어떻게 찾았니? 모자의 인연은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나 봐요. 지훈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죠. 할머니,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어머니에게서 빼앗아 입양 보낸 일을요. 왜 그러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울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 그건 모두 내 무지였어. 점쟁이 말에 미쳐 있었지. 여자아이가 집안 운을 망칠 거라는 미신을 믿었던 거야.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건 모두 헛된 믿음이었어. 그녀는 힘겹게 손을 뻗어 지훈이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지훈이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이내 그 손을 잡아주었죠.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구나. 서진아, 지훈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30년 동안의 고통과 상실을 생각하면 용서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제 아들을 되찾았고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죠. 어머니, 저는 이제 미움을 내려놓으려고 해요.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체념이 깃들어 있었죠. 이해해. 내가 한 일은 용서받기 어려운 거야.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할게. 내가 남긴 유언장을 읽어줘. 거기에 내 진심을 담았어. 그로부터 2주 후 시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에는 저와 지훈이도 참석했죠. 전 남편도 왔지만 우리는 멀리서 목례만 나눴어요. 이제 그는 제 인생의 일부가 아니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유언장이 공개되었을 때 모두가 놀랐어요. 그녀는 자신의 재산 상당 부분을 서지훈의 이름으로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라고 지시했거든요. 특히 입양아와 미혼모를 위한 지원 사업에요. 할머니의 마지막 선택이네요. 지훈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하는 마음도 있는 듯했죠. 유산의 일부는 저희에게도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지훈이의 제안으로 그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하기로 했죠. 어머니, 우리 공방을 확장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위기의 엄마들과 아이들을 돕는 곳으로요. 그의 제안에 저는 깊이 감동했어요. 제가 겪었던 아픔을 다른 누군가는 겪지 않도록 돕는다는 아이디어가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하늘품 공방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어요. 미혼모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이 만든 수공예품을 판매하여 자립을 돕는 공간이죠. 지훈이는 여전히 검사로 일하면서도 주말마다 법률 상담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엄마들을 지원했고요. 우리의 이야기는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어요. 30년 만에 제외한 모자, 사회적 기업으로 아픔 승화라는 제목으로요. 그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아 공방을 찾아오기 시작했고 우리의 활동은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지훈이는 입양 부모님도 한국으로 초대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갔죠. 그들은 지훈이를 사랑으로 키워준 고마운 분들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제가 두 분의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네요. 지훈이의 농담에 우리 모두 웃었어요. 아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아픔 위에 새로운 행복을 쌓아가는 중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공방 마감 후 지훈이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을 때 그가 문득 물었어요. 어머니, 후회하세요? 그 모든 일들을.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는 아니야. 물론 너와 함께 못했던 시간이 안타깝지만 그 시간들이 우리를 지금 여기로 이끌었으니까. 내가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고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법조인이 되어 진실과 정의를 위해 일하게 된 것도, 어머니를 다시 만난 것도,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에는 밝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죠.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지금부터는 함께 미래를 수놓을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어 새로운 희망으로 피어나는 것처럼 저희의 이야기도 슬픔에서 시작해 행복으로 피어났어요. 지금 하늘품 공방에는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상처받은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치유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곳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겪는 아픔이 언젠가는 더 큰 행복의 씨앗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매일 밤 지훈이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로 하루를 마무리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냈니?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 클로징 멘트. 여러분, 오늘 윤서진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빼앗긴 아이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기적 같은 재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진심과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제나 행복과 희망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